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통업계가 깊어지는 경기 침체와 중국 이커머스 공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확장에 나서기보단 몸을 사리며 내실을 다지려는 모습입니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과 우리금융그룹 임종용 회장이 이번 달 나란히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신한금융은 리딩그룹 탈환을, 우리금융은 수익성 극대화라는 기본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단기 순이익이 13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손익 개선, 보장성 보험과 장기보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실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상반기 IPO 시장의 기대주로 꼽히는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로봇도 전망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주요 유통 대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요즘 유통업계는 깊어지는 경기 침체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올해는 모두 사업을 확장하기보단 몸을 사리면서 내실을 다지려는 모습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고물가의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이커머스까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국내 유통 대기업들이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총을 연 유통 대기업들은 일제히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보단 배당 절차 개선이나 사내이사 선임 관련한 안건만 내놓았습니다. 대신 본업에 집중해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사업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늘 주총을 연 롯데쇼핑은 핵심 백화점 점포는 미래형 복합쇼핑몰로 재단장하고 마트와 슈퍼는 통합 운영에 식료품 특화 매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마트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유통업계 전반에 인력 감축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롯데쇼핑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오늘 주총에서 주요 점포에 약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점포별로 지역 상권에 특화된 운영 전략을 세워 로컬 스토어로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당 절차 개선에도 나섰는데요.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다음 해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하는 과거 관행에 대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주주가 배당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도 같은 날 주총을 열었는데 명품과 팝업 확대로 수도권과 지방 주요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주주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대부분 백화점 기업이 매출은 늘어나는 외형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요. 신규 출점은 부담스러운 만큼 기존 점포 재단장으로 공간 효율을 높이고 수익성 회복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과 우리금융그룹 임종용 회장이 이번 달 나란히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두 회장 모두 1년간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실적은 감소했습니다. 신한금융은 리딩그룹 탈환을 위해, 우리금융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앞서 수익성 극대화라는 기본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23일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취임 첫날부터 고객 중심 정도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4개월 뒤 조직 개편을 통해 그룹 내 소비자 보호 부문을 신설하고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경영 철학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포트폴리오 부문에서는 디지털과 해외 부문으로 영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진 회장 취임과 동시에 박차를 가했던 애플리케이션 슈퍼솔은 디지털 영업이익 2조 1,3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습니다. 해외 진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통인 진 회장은 취임 직후 일본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 등을 다니며 해외 기업 설명회 IR에 참석하며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해외 법인 순이익은 5천억 가까이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진 회장의 첫 성적표인 신한금융의 지난해 단기 순이익은 4조 3,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줄었습니다. 결국 올해 신한금융에게는 KB금융에 빼앗긴 리딩금융 탈환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3월 24일 취임한 우리금융그룹 임종용 회장은 조직문화 혁신에 집중하며 성장 기반 마련을 다졌습니다. 임 회장은 지주는 전략, 영업은 자회사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조직문화 개편에 나서며 소통 중심 조직문화 형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상생금융과 사회공헌 추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해 3월 상생금융부 신설 이후 상생금융 이슈별 추진을 위해 별도 TF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룹 차원 사회공헌 장기 과제를 선정해 소상공인 분야, 다문화 가족 분야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단기 순이익 실적이 2조 5,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며 4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역성장해 올해는 명확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올해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성과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업금융 명가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2027년까지 기업대출 자산 규모를 100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비은행 수익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금융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 올해 증권업 진출이라는 수건사업 실행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올해는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과 부동산 PF 리스크, 상생금융 규모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 금융그룹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 행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단기 순이익이 13조 원을 뛰어넘으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생명보험업계보다 3조 원 넘게 더 많은 실적을 냈는데요. 이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데는 새롭게 도입된 회계 기준이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단기순이익은 13조 3,578억 원으로 전년보다 45% 이상 급증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8조 원대, 생명보험사는 5조 원대의 단기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손보사는 전년보다 50.9%, 생보사는 37.6%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순이익 차이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금감원은 새로운 국제보험 회계 기준인 IFRS 17의 도입이 보험사의 역대급 실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 기준에서는 신계약 보험계약 마진인 CSM이 관건인데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CSM을 확대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과 장기보험 판매에 주력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4.2%포인트 증가했지만 생보사는 전년보다 15.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손보사는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판매가 고르게 증가했지만 생보사는 보장성 보험 위주의 판매 정책으로 저축성 보험과 변액보험, 퇴직연금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지난해 말 부실채권 비율은 0.74%로 전년보다 0.5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37%로 전년 대비 0.08%포인트 올랐고 기업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91%로 전년보다 0.7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이 1.33%로 전년 대비 1%포인트 넘게 치솟았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PF 대출 부실 확대 여파로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준비금을 포함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보험업계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부실자산 조기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상반기 IPO 시장의 기대주로 꼽히는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앞서 9조 원대 증거금을 끌어모으면서 한동안 주춤한 로봇주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 엔젤 로보틱스 상장 현황과 로봇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장 전부터 시장이 관심을 모았던 엔젤 로보틱스, 상장 첫날 주가 성적표 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첫날 성적표는 양호했습니다. 오늘 공모가 2만 원에 출발한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엔젤 로보틱스는 오늘장 225% 상승하면서 6만 5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 전부터 LG전자가 초기 투자에 나서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현재 2대 주주 이름에 LG전자가 올라와 있는데 7.22%의 지분율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 이전에 일반 청약에서 9조 원대 증거금을 끌어모으면서 상장 당일 따따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주식수가 전체 물량의 30%에 달하는 데다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16%대로 낮은 수준이라서 주가에 부담을 안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엔젤 로보틱스 상장 소식에 잇따라 이 동반 상승 랠리가 이어질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전체적인 로봇주의 주가 현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연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로봇주가 3월 들어서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며 20%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평가 우려가 상존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나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활발한 투자에 나서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를 14% 정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장세명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금 엔젤 로보틱스에 있어서 비상장 기타 상무로 선임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도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로봇주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로봇 전용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전해지면서 로봇 시장 진출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권가에서는 로봇주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이 국내 로봇주에 관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로봇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한 로봇 산업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하향 조정되고 있고 성장률 전망은 상향되고 있다며 K로봇 주가는 순환매에서 그치지 않고 더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나 현재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향후에는 협동 로봇 중심의 이 로봇 시장의 산업성 확대가 크게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협동 로봇들이 AI와 함께 맞물리면서 시장 캐파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 로봇주의 실적 우려는 여전한 상태인데 이 대부분의 로봇주가 좀 적자를 나타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로봇주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대목 바로 실적입니다. 만년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고평가 우려가 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장한 엔젤 로보틱스 역시나 지난해 65억 원의 영업 손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 측은 2025년 정도가 되면 매출액 200억 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해 19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1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증권가에서 내다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올해는 흑자 전환이 조금 예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네시스가 현지 시간 25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브랜드 복합 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초대형 전동화 USB SUV 네오른 콘셉트를 글로벌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함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결합을 통해 제네시스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차량 앞뒤 도어 사이를 연결하는 B필러를 없애고 앞문과 뒷문이 서로 마주보며 열리는 환원주의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복사율 난방 시스템을 적용해 차량 내부 대시보드와 바닥 등에 복사 난방 필름을 부착해 저전력 고효율 난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제네시스는 브랜드를 고성능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 마그마를 공개했습니다. 모든 라인업에 마그마라는 최상위 트림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선 앞으로 양산될 모델 중 하나인 GV60 마그마 콘셉트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이 가장 이 혁신적이고 예술 문화 그리고 이제 트렌드 측면에서 앞서간 부분이라서 그 제네시스의 미래 모습을 이번 뉴욕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주환 LG전자 CEO가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가전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과 B2B 사업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로봇 등 신사업 발굴을 통해 2030년까지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장에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주환 LG전자 CEO가 오늘 열린 제22회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밝혔습니다. 조주환 CEO는 이 자리에서 B2B를 통한 성장, 플랫폼 사업을 통한 수익 확대, 신사업 육성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LG전자는 가전회사라는 부분을 이제 넘어선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제품 중심에 단발성 이렇게 판매를 벗어나서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LG전자는 프리미엄 TV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 판매된 7억 대의 기기를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박형세 LG전자 HE 사업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외부 S 기반 광고와 LG채널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품 경쟁력에서 절대 우위를 가져가 50% 이상의 마켓 쉐어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2B 역량 강화에도 나섭니다. LG전자의 총 매출에서 B2B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조주환 CEO는 자동차 부품 사업은 미래 핵심 영역인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파워, 지능형 램프 사업 3가지를 통해 자동차 부품의 3대 축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조사업에서 인수합병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과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신사업도 본격화합니다. LG전자는 국내와 북미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진출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데 향후 배터리 진단, 종합 관제 등 솔루션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뜨거웠던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 이후 다음 격전지로 꼽히는 곳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강벨트에 있는 서울 노른자 입지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들을 노리는 건설사들은 막판 수주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여의도는 향후 재건축을 앞둔 단지가 많은 만큼 랜드마크 단지를 지어 일대 재건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수주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는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수주 열기는 한강벨트와 압구정 등의 지역이 이어받을 걸로 보입니다. 여의도와 같이 입지와 상징성 등 건설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서울 중심 지역들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압구정의 경우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지로 꼽힙니다. 시공사로 선정돼야 성수동 등 한강변 초고층 수주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압구정의 경우 지난해 9월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강변 일대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도시정비 영업실 아래 압구정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수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삼성물산, DLENC, 대우건설 등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남 4구역의 경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돼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지역 또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초고층인 77층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여 대형 건설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가 세계 최고 건희 뷰티 박람회에서 혁신 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코스맥스는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4에 참가해 부스를 열고 제품을 전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코스모프로프 박람회에서는 기술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코스모팩 어워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코스모프로프 어워즈가 각각 열립니다. 뷰티 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이 어워즈는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의 제품, 제형, 포장, 기술, 성분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결정하는데 올해는 약 700여 개 출품작 중 17개 제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맥스는 기술 분야인 코스모팩 어워즈에서 피부 흡수를 높이는 양이온 리포존 피부 전달체 기술 플러스 좀으로 혁신 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인 코스맥스의 기술력은 글로벌 뷰티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며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10개국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주주총회 통합 법인 출범 후 처음으로 경영진들이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연매출 3조 5천억 원 달성 여부를 묻는 주주들의 질문에 경영진들은 목표 매출 실패 시 경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견조한 외형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본격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주주 환원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포스코가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필요한 재원 출연과 노하우 전수, 판로 개척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날은 흐렸지만 포근한 가운데 공기질도 청정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막다가 차츰 구름 많아지겠고요. 기온은 더 오르면서 한층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고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이 5도, 춘천 0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에 속초 2도, 강릉 1도로 시작해 낮에는 14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18도 선으로 따스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